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고기시빌 출판사와 팟빵이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수설가 장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장 작가님, 네, 오랜만이에요. 근 한 달 만이네요. 아, 프랑스 잘 다녀오셨어요? 아우, 잘 다녀왔는데 제가 프랑스 가가지고 마감하느라고 진짜 고생하고 별로 놀다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서 쩔쩔매시는지. 아니, 그냥 이렇게 좀 찔려가지고 이게 저 없이 녹음하니까 너무 좋고 분위기 좋고 막 이렇게 하트 많이 눌러주고 되게. 네, 그 장 작가님 안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네, 녹화를 했는데 너무 화기애애, 너무 재밌게 녹음을 잘해가지고. 약간 그 정도로 화기애애하면 조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화기애애해서 장 작가님의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구나. 그걸 또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바쁘시잖아요. 근데 임경선 작가님이나 이슬아 작가님이나 다. 그렇죠. 근데 더 바빠도 낼 수 있는 게 또 시간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좀 어떻게 좀 걱정 안 되셨어요? 내 자리가 좀 이렇게 위태해지진 않을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바둑 용어가 있다면서요. 갇힌 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바둑 용어가 있다면서요. 아니, 사실 저 이번에 저희가 다룰 책 이제 구글 시트에서 서로 그 독서 토론 하면서 알았는데 그런 바둑 용어들인 거 모르셨나요? 그거 다 바둑 용어들인 거? 대마불사,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꽃놀이패 이런 거 잘 모르. 예? 꽃놀이패? 꽃놀이패 그게 뭐죠? 얼른 작가의 말을 들어보고. 초읽기 이런 것도 다 바둑 용어. 얼른 작가의 말을 그러면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의 말로 인사드릴게요. 네. 2012년 1월 첫 미생의 연재를 시작하고 이제 새롭게 다듬은 미생을 선보입니다. 근로와 노동의 구분조차 하지 못했던 제가 꽤 많은 시간을 미생과 함께 한 셈입니다. 나 하나의 희생을 통해 내 가족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엄함에서 이제 나는 얼마나 개인으로 돌아와 있는가. 물론 아직 답은 못 찾았습니다.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 익숙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바로 만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2012년 첫 연재 후 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사며 미생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웹툰.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미생이 리커버 에디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새단장한 미생의 뒷얘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자주 듣는 팟캐스트인데 출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보셔가지고. 예, 저도 영광입니다. 작가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꽃놀이패 이런 거 바둑 용어 좀 설명 좀, 사석 이런 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바둑 두시는 분들 인물사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바둑 자체에 대해서는 급이 높지 않고 잘 못 두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떤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명을 제가 하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꽃놀이패는 이제 어떤 한 수를 두는 순간 그 수가 잡아먹히는 게 연달아 잡아먹히는. 그래서 그 수는 절대 두지 않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하게 몰아져가는 어떤 이제 그 모양이 있어요. 바둑의 모양이 있는데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꽃놀이패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은 되게 예쁘고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 좋죠.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고요. 공격자의 입장에서 지어진 이름이군요. 신문 같은 데서 종종 써요. 누가 꽃놀이패를 쥐었다 이런. 진짜. 그렇구나. 경제 기사에 나오기도 하고 정치 기사에 나오기도 하고 대마불사 이런 것도. 그러니까 바둑 용어가 워낙 그러니까 상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온갖 것에서 다 은유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장 작가님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면서 이제 사석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었는데 그 사석이라는 말도 바둑
그렇죠. 죽은 돌. 예. 쓰이는. 네. 나 바둑 근데 1도 사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이미 그건 죽음이 결정된 돌을 사석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예. 결정된 거죠. 네, 됐다고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아, 마음속 바람. 유주님 뭐 꽃놀이패를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마불사다. 대마불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 돌을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돌이 이어져 있는 것을 대마라고 하거든요. 큰 말이다 해가지고 이제 줄줄이 모여 있는. 그래서 많은 돌이 붙어 있는 바둑돌은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대마불사. 뭐 경제면에 옛날에 뭐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한창 많이 쓰다가 요즘은 조금 덜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옛날에 네, IMF IMF 때는 때. 대기업들 망하지 네.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때 이제 대기업들 구조조정되고 망하는 거 보면서 네. 대마가 불사하는 일은 없구나 라고 많이들 알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대마였는데 미생이었죠. 그렇죠. 네. 스스로만 그 불사라고 생각을 했던. 네. 근데 요즘 기업들은 워낙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다 보니까 죽기도 힘든 조직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기업들. 네. 신기하다. 작가님이 아마 10급이라고 이렇게 인터뷰에 계속 나온 떨어지고 거.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실제 바둑을 이제 온라인 바둑을 두면 네.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분명히 저보다 더 잘 두고 네. 당연히 그가 이기고 그다음 인사도 없이 가요. 네. 이런 그러면 정말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리고 열받고 그래서 잘 안 둡니다 바둑은. 예. 그렇군요. 저 일단 좀 그 얘기부터 좀 여쭐까 봐요. 건강이 네. 좀 많이 안 좋으셨다고. 네. 예. 그 이제 만화가들은 팔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도를 배워볼까 해가지고 검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1000개씩 이렇게 휘두르고 연습 이걸 휘두르고 네. 하다 보니까 제 팔 근육이 좀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굽혀펴기 하는 디귿자 바가 예.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디귿자 바가 있다 보니까 몸이 아. 그럼 어디에선가 빡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봤더니 팔꿈치 인대가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연재를 쉬면서 팔꿈치를 보호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무리가 와가지고 아. 또 어깨에 무리가 오니까 오른팔 자체를 좀 이상하게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까지 그렇죠. 좀 통증이 네.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반 넘게 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은 이 인대는 이어지고 뭐 재활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딘가에는 붙어 있지 않을까요? 그 병원을 5군데인가를 다녔는데 네. 이게 이제 가는 병원마다 이렇게 진찰이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병원도 한 군데라도 지속적으로 다녔어야 되는데 그때도 뭐 제가 워낙 벌린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병원도 잘 못 가게 되고 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아, 지금 저희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작가님 건강 쾌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네. 네. 아, 근데 건강도 건강인데 또 되게 바쁘게 보내신 것 네. 같더라고요. 남극에 2013년에 다녀오셨었는데 이번에 또 또 가신다고. 가신다고 하고. 네. 네, 요번에 가는 건 이제 그 극지연구소에서 K루트 팀이라고 장보고 기지로 가서 남극점까지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그 뚫는 그 루트를 네. 개발하시는 과학자분들을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함께 하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리포터 겸 말하자면 취재 겸 이제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기지 갔을 때는 기지 안에서 이제 체험하고 과학자분들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작품으로 만들기로 했다면 요번 가는 것은 이제 언론의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그 총 2달여 가게 되는데 네. 요번에는 이제 기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K루트 팀과 함께 약 50일 정도를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캐러반 타고 나가서 야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거기 이제 기지를 떠나가지고 일정 지점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영하 30도 정도 된다고 그래서 사실 영하 30도 그러면 짐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너무 추운데
좀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제일 큰 걱정은 이제 한 사람 몫을 못 할까 봐 제일 크게 걱정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가 없고 네. 거기 가면 각자 알아서 자기 임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기는 하죠. 아, 그럼 이번에는 그 남극점까지 가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거운 장비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예. 시속 20km 이상을 못 내요. 예. 그래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남극점까지 가게 되고 지금 이제 세종기지는 엄밀하게 위도상으로는 극지가 아니거든요. 예. 남극이 아니고 요번에 장보고 기지가 위도상 그 이제 남극 안에 들어간 기지가 됐는데 이것은 해안가에 있어요. 네. 그래서 내륙 기지를 만드는 게 또 이제 극지연구소의 어떤 미션인데 그 남극점까지 가는 길 사이에서 이 과학자분들이 지금 그분들끼리 내정해 놓은 그 내륙 기지 포인트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고 직접 가서 여기가 내륙 기지를 지어도 괜찮은 곳인지 지질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한 팀은 이제 계속 이어서 남극점까지 가게 되는 이 여정을 제가 이제 올해 차에 가시는 분들의 여정을 제가 함께 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와, 요조님 만약 남극 가실 기회 있으시면 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보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장 사실 작가님은 가고 싶지 않죠. 아니 저기 윤태우 작가님 덕분에 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소설가도 한두 명 네네. 갔다 오셨고 그때가 이제 시험 파일럿인데 이제 올해인가 내년인가부터 다시 하더라고요. 하는데 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극지연구소하고 오. 뭐 그 문화예술 네, 무슨 문화예술위원회 쪽그 단체와 예. 협약을 맺어가지고 세종기지 정도는 정기적으로 아마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기지는 되게 좋았던 게 네. 예. 장보고 기지는 장보고 기지 혼자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딱 있는데 세종기지는 근처에 칠레 기지, 러시아 기지, 중국 기지, 뭐 아르헨티나 기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고립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다른 기지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 그곳 기지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 다른 기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그런 문화도 너무 재미있고. 네. 그랬겠다. 그럼 그 여권 뒤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그분들. 네, 자기네 기지 방문했다고. 아, 칠레 기지 가면 예. 칠레 스탬프 찍어주는 그렇죠. 겁니까? 아. 그리고 이제 너무 이현 귀엽다. 씨가 거기 갔을 때 예. 남극에서 최초로 공연을 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불행하게도 일주일 전인가에 메탈리카가 아르헨티나 기지에 와가지고 네. 와이파이로 네. 그 이제 너무 음향이 웃겨. 그 빙하를 상처 줄 수 있으니까 네. 그 앰프를 안 쓰고 와이파이로 헤드폰에 이 쏴줘가지고 거기에서 콘서트를 선상 콘서트를 했었죠. 정말. 네. 그래서 안타깝게 이현 씨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지 못하고. 예. 야, 메탈리카가 또 그런 게 이렇게 얍삽하게 아, 저희 2부에서 이제 작가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얘기할 때 남극 이야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보고 네. 열기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제 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생 이제 이거를 저희가 2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리에디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히 명칭은 리커버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판사에서 붙인 거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리에디션? 리에디션이라고 네, 할까요? 리에디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리에디션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시즌 1 같은 부분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한 네. 정말 뭐 드라마로도 그렇고 만화로도 그렇고 정말 전국적인 어떤 스토리였고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옛 추억을 회상하는 느낌으로 네.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주인공이 이제 장그래죠. 네. 네, 이제 바둑 프로 기사 입문에 실패한 장그래가 무역 상사 원 인터내셔널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시즌 2는 무역 상사 대기업 이야기에서 새로 창업한 이제 중소기업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계약직 사원인 장그래가 이제 중소기업의 사원이 되고 이제 오상식 과장님은 오상식 부장님, 김동식 대리는 과장님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읽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감회가 새롭던데 네. 장 작가님도 정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아우 그렇죠. 그 시즌 1은 뭐 저는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읽어가지고 진짜요? 예, 그냥 뭐 다시 새롭게 뭐 새롭다기보다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읽었고 시즌 2는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즌 2를 시즌 1보다 더 좋아해요. 시즌 1도 걸작인데 시즌 2 정말 엄청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즌 1만 해도 대기업 직원들이잖아요. 네. 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냥 그랬는데 시즌 2는 정말 막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진짜 중소기업 힘들다 말은 많이 하고 저도 기사도 많이 썼는데 이런 거구나 싶고 이거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천만 명인데 미생 시즌 1을 읽기 전까지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였습니다. 지금 14권 단행본 14권까지 나왔는데 14권에 이제 프리퀄 사석 편도 있죠. 그 사석 편도 진짜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네, 시즌 진하게. 1은 이제 대기업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그런 이제 그 대리 경험 이런 걸 했던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2는 중소기업 이야기라서 진짜 저는 저희 부모님을 좀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시즌 2를 읽으면서 네.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그 작은 사업 운영하시다가 이제 IMF 때 이제 부도가 나셨는데 네. 그냥 그때는 제가 10대, 20대 때였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의 일이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되게 힘들다라는 정도 막연하게 알았다고 하면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또 어떤 고충을 겪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새삼스레 부모님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시즌 2 읽을 때는. 윤태호 작가님도 시즌 1 때랑 2 때가 좀 아무리 같은 스토리라고 해도 되게 많은 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연재할 때는 그 강풀 작가도 굉장히 제 이 작품 말렸던 네. 적이 있고 그랬다면서요. 왜 이끼 같이 좀 특이하고 센 걸 해놓고서 왜 이렇게 뭐 순한 바둑만화라고 그때는 표현을 했었으니까 네. 굉장히 말렸었거든요. 예. 뭐 저도 역시 계약을 맺고 나서 되게 스스로도 후회를 되게 많이 했고 그래요? 또 이제 직장 만화라고 하는 게 이제 바둑이 접목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직업군을 소재로 다루면 비전문가가 훨씬 독자층에 많으니까 네. 제가 좀 잘못 다루거나 아니면 취재가 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 집단은 아시겠지만 보통의 분들은 독자분들은 모르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네. 직장 생활로 소재를 잡는 순간에 그렇죠. 저만 비전문가가 되고 네. 모든 대부분의 독자들은 전문가가 돼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연재를 하다가 당연히 앞부분에서는 기업체 취재도 잘 안 됐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제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좀 봐왔던 회사 쪽으로 묘사가 좀 많이 됐었어요. 초반부에 한 4, 5회 정도까지는. 네. 그리고 그때는 자료도 거의 확보가 안 된 상태였고 그러다가 한 11화쯤 지났을 때 이제 몇몇 그 종합상사의 직원분들을 제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조력자로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취재가 이제 서서히 돼갔었죠. 네. 그러면서 그 날개들이 나오는 네, 신하고 네. 그다음에 그 유치원 예. 아이 네. 그 선차장 이야기 네. 나오면서 그 전까지 너무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 작품을 내가 몇 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날개들이 나오는 걸 그리는 순간에 독자의 반응이 갑자기 확 올라왔고 거기 정말 너무 인상적인 저도 씬이라서 울면서 네. 봤어요. 진짜. 그래서 그 선차장 아기 이야기도 네.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서 아. 네, 저희 아이를 중1반에 어쩌다 한번 맡겨봤는데 네.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밤 8시에 찾으러 오는
부모의 아이들이 누가 만나 하고 우르르 하고 오는 거예요. 작품에서랑 똑같은 그. 예, 근데 네. 대부분 그런 어린이집들이 아파트 1층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기세에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주택용 전기니까. 그래서 오후가 되면 4시 뭐 이때부터는 이제 거실이나 이런 데 불을 안 켜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젠베 이런 거 하는 방에만 불을 켜고 그 어두운 데에서 아이들이 후루룩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당연히 자기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제가 제 아이 손만 잡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영혼이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그걸 맡긴 부모들은 또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 밤에 찾으러 가서. 근데 또 이제 이 선생님들도 다음날 수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재우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나면 집에 오면 잠이 깨니까 놀아달라고 이제 그때부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밀린 빨래도 해야 되고 가정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안 자는 거죠. 밤늦게까지.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뭐 이런 악순환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선차장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 이게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받고 나서 대기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자들이 댓글에 처음에는 나 중소기업 다니는데 대기업은 이런 매뉴얼이 있구나, 뭐 이런 보안이 있구나,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특히 그 요르단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기치는 그 과장 나올 때 뭐 이런 이제 우리 회사는 이런 매뉴얼이 없는데 대기업은 어떤 비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무팀 무슨 팀 이렇게 착착착착 일들을 해나가는 이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몇 회인가에서 댓글에 뭐 이게 무슨 직장인들의 대표 만화냐 우리나라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중소기업을 다뤄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부잣집을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가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구경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미생도 그 부분이 많이 있었겠다 싶고 그래서 시즌2를 했는데 중소기업을 했더니 낭만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미생원에서 나왔던 부러워하기는 했지만 대기업은 저런 문화가 있구나 뭐 저렇게 복지가 돼 있구나 아니면 저런 시스템이 돼 있구나 했던 부분들이 싹 사라지고서 그러니까 체지방 0%의 어떤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미생 시즌 1 때도 이만화 보면 왠지 회사 나가서 일하는 느낌이야 막 이러면서 싫어했던 분들이 더 그런 거죠. 이 시즌 2에는 낭만도 없고 정말 진짜 한 푼 한 푼을 내가 벌어오는 게 곧 이달에 내 월급이 되는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느끼다 보니까 더 낭만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체지방 0%의 사람이 꼭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적당한 지방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쓰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이게 곧 그 팍팍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데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저도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시즌 2 뭐 시즌 1도 엄청나지만 시즌 2는 정말 이렇게 막 몇십 년을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저희.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거 해야죠. 연재가 몇십 년을 예.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2010년대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거를 계속 보고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진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즌 2는 확실히 좀 읽는 게 좀 고통스러운 맛은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호호가 갈릴 수 있겠으나 저도 시즌 2가 훨씬 뭐랄까 좀 오래 그 여운이 서스테인이 굉장히 길게 가는 작품이 저는 시즌 2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읽으면서 왜 이렇게 누구였더라? 뭐 이렇게 솔제니친이 처음에 원고를 출판사에 몰래 보냈을 때 솔제니친 맞을 겁니다. 그 출판사 그 담당 편집자가 누가 투고한 원고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보다가 읽다가 밤이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옷 갈아입고 정자세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생 2 시즌 2를 읽을 때 느낌이 이건 좀 정자세로 봐야겠다 이러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즌 1은 사실은 뭐 취재도 안 됐었고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작가의 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로, 노동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 각성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시즌 1 앞에서부터 1권부터 쭉 저도 이제 복귀하느라고 보다 보면 아차 싶은 게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독자들의 기대치를 내려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모르니까 장그래의 눈높이를 제가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풀 사건을 집어넣은 게 그거거든요. 독자들한테 기대치를 한참 낮추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면지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제가 편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어느 일정 부분을 안다라고 설정하고 시작을 하면 독자들이 그 범주에서 기대를 해가지고 제 나레이션이나 이런 상황 플롯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점점 발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가 되고 솔직히 저는 바둑은 개인의 싸움이잖아요. 내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물론 다면기라는 바둑도 있긴 하지만 일단 내 눈앞에 앉아있는 한 명과의 1대1 싸움이 바둑의 기본 그건 형식인데 이 사람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지 어떤 비정규직 이런 이야기를 저는 비정규직에 대한 각성도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연재를 하다 보니까 장그래라는 사람이 필히 겪어야 되는 비애는 비정규직이구나라는 게 중간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연재 끝나고 나니까 장그래법 막 이러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아이콘 같이 막 이야기가 되니까 자꾸 그런 자리에 불려나가게 되고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아는 정도의 그러니까 좀 감으로 아는 정도의 것이 있지 거기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거나 전혀 이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시즌 1은 아쉬움도 많았고 와 내가 그때 기특하게도 이런 걸 안 놓치고 잡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많았고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어쩌면 이 상황에 이 대사가 떠올랐을까 싶은 부분도 너무나 많았고 근데 시즌 2는 적절하게 시즌 1을 취재하다 보니까 대기업을 취재하다 보니까 하청업체들 취재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누적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 또 취재하면서 어려웠던 게 대기업은 사회적인 감시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회사 내부에 있는 내규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감시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언뜻 남이 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공정한 어떤 폼을 띄우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오너의 스타일이 곧 회사의 내규가 되는 부분이 많고 또 회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무적인 문제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경비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까딱 잘못하면 불법적인 어떤 만화에서 묘사했을 때 불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많이 했지만 이것을 만화에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지? 어떻게 담아야 되지? 이렇게 만화에 딱 노출이 되는 순간 그것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마치 심판을 내리듯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 취재나 묘사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뜻밖인 게 저는 사실 이제 그 처음에 장그래 이제 딱풀 에피소드 나올 때도 와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디테일로 이렇게 또 이런 주인공을 잡아가지고 이런 걸 보여주고 이렇게 시작을 할까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한 세계를 독자를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잘 끌고 갈까 이런 사소한 걸로 그런 생각했고 선차장 에피소드 나올 때 즈음에는 제 기억에는 제 근처에 미생 안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없었는데 약간 남성 독자랑 여성 독자랑 조금 이제 뭐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정도였는데 선차장 에피소드 나오니까 주변에 워킹맘들이 다 그냥 다 그 얘기하고 그때는 거의 뭐 이렇게 무슨 미생을 안 보는 미생 얘기 안 하면 못 끼는 뭐 그런 때였는데 저는 그리고
이 미생 읽으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는 네. 그런 것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원 인터내셔널에 내가 다니게 된다면 나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 될까. 네. 그리고 나는 뭐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인물이 제일 좋더라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네. 장 작가님은 한석유리랑 본인이 비슷하다고 느끼셨다고요? 네, 제가 한성유를 뭐 그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보면 또 뭐 그렇다고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귀엽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짓이 그 이렇게 뭐 허세 부리고 뭐 예, 그리고 이제 성공하고 싶은 욕심 많고 또 이렇게 뭐 좀 고수들 보기엔 얼마나 웃긴 존재예요. 뭐 이렇게 고참들 보기엔 웃긴 존재고 한데 제가 저를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뭐 그렇다고 한석유리 뭐 나쁜 놈인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것 뭐 게으르긴 조금 한 것 같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치열한 데도 있고 하는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았고 오늘 저는- 보니까 진짜 더 한층 닮아 보여요. 제가 제 롤모델이십니다. 그래서 막 선배들 예 하면서 막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한석유 같다. 그러니까 약간 비난을 사서 얻는 타입 같은. 예. 제가 미용실 가서도 머리 어떻게 해드려요? 그러면 변희영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미용사 분들이 약간 난감한 미용사 선생님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긴 해요. 유조님은 누구랑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안영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장그래하고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쓸데없이 많고 좀 소극적. 제가 봐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생각이 많다는 거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영이보다는 장그래 쪽이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통찰력의 작가십니다. 네, 좀 소극적이고 음. 좀 이렇게 좀 무기력해 보이면서도 가끔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 하나씩 던지지만 네. 좀 그것도 허당적이고 성공하는 확률이 네, 높고. 그렇지만 네. 네, 좀 어수룩하잖아요. 근데 할 건 다 하시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장그래 같은 캐릭터의 힘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꽤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장그래는 기본적으로 바둑 두시는 분들이 4살, 5살 때부터 바둑을 둬요. 네. 그때 굉장한 기력으로 바둑을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바둑판만 보고 또 앞에 앉아있는 자기 대국 상대만 보고 승부를 걸다 보니까 생각을 말로 내뱉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수다스러운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내성적인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소심해 보이는데 절대 소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둑은 기본적으로 싸움이거든요. 상대방을 그렇죠. 이겨야 되는 승부가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박력들이 있으시고 그게 외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뿐이죠.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작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장그래랑 유주님이랑 되게 닮은 것 같아요. 네. 조용한 박력에다가 집중력에다가 뭐 방송도 하시고 팟캐스트도 하시고 또 책방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저술 활동도 하시고 음악도 뭐 본업인 음악은 열심히 네. 하실 거고 그러면서 술도 잘 드시고 맞아요. 자리를 네. 끝까지 지키시고 예. 되게 적극적이고 은근히 다 성공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뭐 나 인터뷰 맡았는데 못하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장 작가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소란스럽게 일을 하는 쪽이라고 치면 요조 작가님은 좀 조용한데 다 대충은 다 이루는 쪽인 것 같아요. 아니요, 두 분 다 안 소란스러우세요. 저는 엄청 시끄러워요. 저는. 작가님은 성공하시고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소란스럽게 버렸다가 그냥 뒤에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가 태반이고. 저희 이제 요 2부하고 그 이제 미생의 시즌 2하고 그 프리퀄 사석 얘기를 2부에서 좀 자세히 해보고 1부에서 남은 시간에 이게 어쨌든 이제 리에디션으로 나왔는데 이제 기본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작가의 말에도 조금 설명이 돼 있고 어떤 점들이 이제 리에디션에서 달라졌는지 표지 같은 거 달라진 것들이 표지 눈에 너무 근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근데 사실 작가의 말 읽기 전에 잘 몰랐는데 표지가 다 사진하고 만화하고를 이렇게 합한 건가요? 그거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표지를 만드신 건가요? 이제 맨 처음에 냈던 출판사에서 이제 바뀌어서 나오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디자인 첫 번째 나왔던 디자인도 그 디자이너분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결정했던 디자인이고 네. 되게 불만이 없는 디자인, 너무나 좋았던 디자인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제 밑에서 올려다보는 장그래가 이렇게 성큼 걸어가는 점프하는. 네. 그러니까 그 원래 나왔던 책은 멀리서 봐도 아 미생책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법하게 아주 인장같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책인데 당연히 그 디자인을 이어서 쓸 수가 없죠.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꿔도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네. 초반에 처음에 나왔던 그 버전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네. 그럼 아예 멋있게 보일 생각을 말자. 그렇게 인장같이 보이는 효과를 포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디자이너분하고 저희 편집팀하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사진을 얹어보면 어떨까. 근데 또 사진을 쓴 소설이나 이런 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아이디어를 살짝 드렸는데 디자이너분께서 아예 그걸 좀 더 주물러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걸 보고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건 사진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던 건데 퇴근길 사진 같은 거 네. 거기에 제 미생 본문 안에 들어있던 오상식을 오려가지고 딱 붙인 거예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표지에 이야기가 딱 설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는 가상의 캐릭터는 내가 그리지만 이게 우리 이 독자분들의 실제 삶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키워드가 딱 완성이 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현장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디자인 사무실하고 저하고 편집팀하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몇 번의 NG도 많이 내고 또 그 현장에서 경비 아저씨 분들이 허가는 받았냐, 네네. 이제 받을 거다, 뭐 안 된다 이렇게 막 많이 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잘 나온 것 같아요. 고생한 만큼. 네. 모든 단행본 그 표지들을 다 내용하고 맞춰가지고 그 현장 찾아서 네. 사진 찍고 네. 이제 캐릭터를 거기다 넣고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보통 왜 애니메이션 중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애니메이션 중에 실사하고 애니메이션하고 합성한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레메도 있었고 네. 뭐 좀 다른 예를 사용할 거예요. 갑자기 연식이 나오네.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그 위화감이 있는데 뭐 그 옛날 영화 보면 로저 레빗을 누가 뭐 그렇죠. 그거 예. 보면 맞아, 예. 맞아. 예. 그것도 움직임은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쪽은 너무 선명한 컬러이고 한쪽은 아무래도 현실 세계 컬러가 그렇게 딱 네. 채도가 뛰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위화감인데 미생 표지는 보면은 정말 그 캐릭터들이 그 사람들 옆에 있는 한 사람 같은 맞아. 막 이런 정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존하는 보면 느낌. 그림을 제가 만약에 사진에 더 접목시키려고 섬세하게 더 사실체로 그렸으면 네. 약간 언캐니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약간 징그러운데 이 사람들 뭐야 뭐 네, 이랬을 네, 네. 텐데 미생의 그림체 자체가 만화스럽잖아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과장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는 입장에서는 더 연상이나 아니면 딱 매칭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드래곤볼의 주인공이 그 그림체로 서울 도시에 있는데 그가 하는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로서 그 히스토리 내용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쳤을 때 도라에몽 같은 혹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네. 손오공이나 이런 애가 거기 서 있으면 오히려 그림체와 실사와의 간극이 크니까 아예 자기가 알아서 그 사이를 그냥 맞춰버리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괜히 더 사실적으로 보이려고 꼼꼼하게 그리게 되면 뭐야 징그러워 뭐 이럴 것 같고. 그 불쾌한 계곡이 없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정말 이렇게 작가님 이렇게 말씀도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네, 말씀 진짜 너무 설명 듣다 보면 잘하세요. 이렇게 막 슉슉슉 그리고 막 이렇게 재밌어. 막. 재밌게 네. 잘하세요. 야 정말
네, 1부가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요. 일부는 거의 삐 소리로 채워. 네. 여러분 사실 미생 3부는 네. 1부 급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오늘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들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기대해 주세요.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